안녕하세요. 저는 톡톡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이상하게 저는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생각나곤 해요. 왜냐하면 생전에 라디오를 듣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안 듣는 척 태연스러운 기색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다가도 라디오에서 재밌는 얘기가 흘러나오면 피식 웃음소리를 흘리고 마시는 분이었죠. 그러면 저는 그 작은 웃음소리를 따라서 친정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럴 때 친정엄마의 얼굴이 밝게 풀어져 있어서 참 보기 좋았었어요. 그러나 저희 두 사람은 행복하고 단란한 추억을 많이 만들지는 못한 모녀였습니다. 저희 모녀를 둘러싼 환경, 그 상황이라는 것이 슬펐기 때문이죠. 친정엄마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사셨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당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결혼도 하셔야 했죠. 온갖 시집살이를 다 당하시다가 결혼 3년 만에 임신을 하셨고요. 그렇게 태어난 게 저였는데 친할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답니다. 이렇게 되면 둘째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영 찜찜해지는데 요것이 첫 복을 먼저 가져가 버린 거잖아. 욕심 많게. 나중에 태어날 자기 남동생 몫의 복까지 챙겨서 태어나다니 에라이 요망하게 빌어먹을 것 같으니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네요. 갓 태어난 손녀에게 요망하게 빌어먹을 것이라니. 친할머니의 그 비정한 목소리가 친정엄마는 절대로 안 잊혀졌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둘째는 아들로 나와야 할 거라는 압박이 벌써부터 심하게 들어오는 것에 친정엄마는 너무나도 힘이 드셨죠. 왜 이렇게 둘째 임신을 못하냐면서 친할머니와 고모에게 친정엄마가 구박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제가 컸네요. 가슴 졸였던 긴 기다림 끝에 친정엄마가 드디어 둘째를 임신하셨습니다. 저에게 생긴 동생이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야속하게도 여동생이었습니다. 또다시 딸을 출산하고 말았다는 것에 친정엄마는 좌절을 하셨죠. 대역죄인이 된 것만 같아서 하늘이 노래지고 눈앞은 흐려지더라. 그때는 진짜 살고 싶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래도 내 새끼들한테는 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든 견뎌야지. 이 악물고 견뎌야지 싶었어. 저는 처제였기 때문에 친정 엄마도 태어났을 때는 당황스러운 마음과 서툴고 부족한 행동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내심 저에게 미안한 심정을 가지고 계셨다고 했고요. 둘째인 제 여동생에게는 좀 더 나은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런 다짐으로 친정엄마는 견디고 사실 작정이었습니다. 저도 제 여동생이 좋았어요. 그 작은 얼굴에서 웃는 모양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그때까지 제 짧은 평생에서 친정엄마 말고 제가 투정을 부릴 존재도 저의 편을 들어줄 사람도 전혀 없었습니다. 여동생이 태어남으로써 제 편에 함께 선 존재가 한 명 더 추가된 느낌이었죠. 좋은 언니가 되어주고 싶다고 어린 마음에 제가 그런 소망을 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여동생이 너무나도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겨우 돌쟁이 아기 때였습니다. 자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불 위에서 엎어진 채로 그렇게 숨을 쉬지 못해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동생의 숨이 막혀가는 동안 친정엄마는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셨어요. 저는 제 생일이라는 날이 돌아와도 별다른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친정엄마는 안쓰럽다는 생각을 늘 하시면서도 저를 따로 챙겨주지 못하셨는데 딱 그날은 달랐던 겁니다. 내 새끼 내가 챙겨야지. 내가 대접을 안 해주면 누가 내 새끼한테 대접을 해주겠어. 이제는 내가 뭐라도 해야 돼. 저를 위해서 맛있는 밥상을 따로 차려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러시느라 여동생에게 벌어진 일을 모르셨죠. 첫째인 주제에 눈치 없이 딸로 태어난 것도 모자라 제 생일 때문에 여동생이 그렇게도 했으니 어렸던 제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졌습니다.
제가 괜히 태어나서 이 모든 사달이 나누구나 싶었어요. 친정 엄마는 방에 가서 여동생을 확인하셨다가 그대로 졸도를 하셨고요. 불쌍한 어린 생명이 그렇게 떠났고 갓난 자식을 잃은 친정엄마는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셨지만 다른 가족들은 별로 슬퍼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특히나 친할머니 말입니다. 어렸던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친정엄마도 당연히 그걸 느끼셨겠죠. 시간이 갈수록 친정엄마의 의심이 자리하게 된 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방문도 활짝 열려 있었는데 아무도 못 봤다고? 그렇게 되기까지? 아무도 못 봤다는 게 말이 돼? 애기가 엎어져 있는 것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간 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혹시 일부러 아기를 뒤집어 놓은 게 아닐까. 내가 딴 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걸 알고부터 일부러 때를 노린 게 아닐까? 그런 의심으로 친정엄마의 정신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중충하고 고개를 떨구는 아이가 저였고 걸핏하면 넋 빠져 있던 분이 친정엄마셨어요. 저희 모녀는 우울하기 짝이 없었죠. 그런 저희 모녀를 바라보며 아무런 존중도 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가족들은 그리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이듬해 친정아버지가 첩을 들이셨거든요. 친정엄마와 이런 방구 상의도 없이요. 저에게도 아무런 언질이 없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하루아침에 첩이라는 존재가 땅에서 솟아났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기 위한 첩이요.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그 첩을 똑같이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모친이 둘이 나이가 된 것이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의 설전을 저는 몇 번이고 들었어요. 그러나 해결이 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집안에 들어온 첩이 임신을 했어요. 첩은 아들을 갖는 태몽을 꾸었다고 밝혔죠. 고기 새로 끊어온 걸로다. 진하게, 아주 맛있게 고깃국 한 속 끓여봐라. 친할머니께서는 신이 나셨고 온갖 뒤치다거리를 친정엄마에게 시키셨어요. 첩이 보는 앞에서 친정엄마에게 발길질도 일삼으셨죠. 그것을 알고 제가 남몰래 주먹을 쥐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라는 것이 서로 닮아 있어서 한 번에 타오르기도 한다는 것을 제가 이른 나이에 깨우쳤죠. 시간이 흘러 첩이 출산은 했는데 정말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소식에 친정엄마는 웃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탈하고 허무한 표정으로 웃으셨어요. 차라리 화를 내셨다면 제 기분이 그렇게까지 이상하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첩이 아들을 낳은 이후로 제 친정엄마가 얼마나 심한 냉대를 당하셨을지 굳이 설명이 안 필요한 듯 싶네요. 지독한 냉대 속에서 친정엄마의 정신력은 약해져만 가고 있었으며 너무나도 일찍 허망하게 떠난 여동생을 계속해서 그리워하셨습니다. 제가 만약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하시는 친정엄마가 너무 좋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 곁을 떠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면 어린 여동생을 보러 방으로 걸음을 한 번이나마 돌려봤다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죄책감으로 괴로웠고요. 저 스스로가 힘들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선뜻 친정엄마를 위로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자격이 저에게는 없는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유독 희미한 웃음기나마 머금고 있던 친정엄마의 모습을 좋아했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디오 소리에 슬쩍 웃고야 마시는 그런 친정엄마의 모습을요. 애달픈 순간들이었어요. 아주 작은 행복이나마 스쳐가는 것이나마 소중했습니다. 섭이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지고 있었어요. 친정엄마는 매번 힘겹게 애를 써서 해냈던 임신을 첩은 원하던 때마다 해내고 있었으니까요. 친정아버지는 이제는 첩을 어엿한 부인이라며 칭하고 있었습니다. 첩이 낳은 둘째마저 아들이었어요. 경사가 났다면서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끌벅적 들끓었죠. 소외되었던 저희 모녀만 빼고 잔치 한마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첩이 낳은 둘째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겁니다.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원인을 몰랐죠. 울분에 가득 찬 눈빛을 한 첩은 친정엄마를 향해 삿대질을 날렸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내 아기한테 죽으라고 저주를 날린 거지.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떡 벌어졌었네요. 저주라니요. 첩의 존재 자체가 친정 엄마에게는 저주와도 같았는데 그걸 참고 사시는 분을 향해서 저주를 알렸다고 묻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면서 친정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셨지만 어느새 다른 가족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은 뒤였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모두가 친정엄마를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은 정말로 저주를 날린 게 아닐까 하는 기분 나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둘째를 잃어보신 분이니 첩을 향해서 너도 둘째를 잃어보라는 못된 마음으로 저주를 날린 거라는 게 모두의 생각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시간이 지나면 쓸데없는 의심 같은 건 없어질 거라고 했지만 상황은 딱히 그렇게 흘러가지 못했어요. 첩이 낳은 첫째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우리 귀한 손자를 위한 생일상이나 네가 한번 차려봐라. 생일상이요? 어린아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생일상을 따로 챙겨주려고 하세요, 어머님. 그러는 너는 니까짓 게 언제부터 내 말에 토를 달았다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토를 달아? 어디서 말대꾸야? 아니, 일부러 말대꾸를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이 생일상이라는 거에 네가 일가견이 있는 거 아니었니? 나는 여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잔말 말고 생일상 차려낼 준비나 해. 쫓겨나기 싫으면. 친할머니께서는 은근히 친정엄마가 제 생일상을 준비하시다 여동생을 잃고 마셨던 그 비극적인 일을 조롱하고 계셨어요. 친정엄마는 울컥하셨지만 참으셔야만 했죠. 제가 있었으니까요. 저까지 쫓겨나는 것은 무서우셨으니까요. 저는 또 한 번 친정엄마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되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친정엄마는 첩이 낳은 아들 자식의 생일상을 손수 차려주셔야만 했어요. 이건 맛이 어떻고 저건 맛이 저렇고 이런 평가까지 면전에서 들으셔야만 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딸년 생일이 딸년 기일이기도 해서 난감하겠다. 그쵸? 첩이 저희 모녀에게 다가와서 그딴 소리를 해댔어요.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가슴 한구석이 찌릿찌릿했습니다. 친정엄마는 가슴에 이런 고통을 그간 얼마나 늦게 오셨을지 감히 가늠도 되지 않았어요. 나한테도 자식의 기일을 안겨주려고 그래서 불쌍한 내 애기한테 저주를 날린 거죠? 당신 벌 받을 거야. 지옥불에 꼭 떨어질 거라고. 난 그 누구도 저주한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저주를 날렸다고 해서 그게 통한다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겠니? 그 능력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았겠지. 안 그래? 발뺌하셔도 소용없어요. 저주든 뭐든 어쨌거나 당신이 내 아기를 죽인 걸 난 알고 있으니까. 첩이 그렇게 외쳤을 때 저는 충동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첩에게 달려들어 있는 힘껏 주먹을 날렸고 발길질도 날렸어요. 그래봤자 저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확실했고 큰 타격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첩은 어린 저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보복을 했어요. 제 머리통을 때리고 제 발을 걷어찼습니다. 바닥에 엎어져서 우는 저를 보며 친정엄마의 눈이 돌아갔죠. 첩의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두 사람의 치고받는 싸움이 이어졌고 소란에 몰려든 다른 가족들이 말려댔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만 온갖 비난을 받으셨어요. 질투심에 눈이 먼 나쁜 년, 아들도 못 낳는 쓸모없는 년, 자기 친정으로부터 진작에 버림받은 년, 온갖 불쾌한 말들이 친정엄마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죠. 저 모양 저 꼴이니까 진작에 집안에서 내쳐진 거였겠지. 잘났어 봐라. 집구석이 암만 가난하다 하더라도 자식을 버리겠나. 못나고 불쾌한 자식 새끼니까 집에서도 버린 거야. 도대체 너는 왜 사냐?
왜 살아? 쓸모도 없는 주제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친할머니의 발언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가슴이 갑갑하다고 하셨어요. 옆구리가 아프다는 말도 하셨고요. 세상에서 가장 애처로운 친정엄마를 위해 저는 동네의 어떤 언니에게 부탁해서 도구를 빌렸고 자꾸 귀여웠던 제 여동생을 그려냈습니다. 친정엄마께 위로가 되는 선물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진작 이렇게 좀 해볼 걸 싶은 생각이 떠올랐었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찢어놨어요. 친할머니였던 것인지 첩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죠. 중요한 건 반으로 찢긴 여동생의 그림을 보시고 친정 엄마가 울부짖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농약을 집어드시고 세상을 뜨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발견한 뒤 울고불고 비명을 지르다가 기절을 했었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홀로 남겨졌어요. 한동안은 멍하게 지냈죠. 사실 너무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나머지 머릿속의 기억이 며칠간 증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멍한 얼굴로 바보처럼 그냥 지냈던 거예요. 첩은 결국 친정아버지의 부부의 연을 맺은 운명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도망갔어요. 사라져버렸습니다. 동네 사람 두엇이 떠들었어요. 첩이 다른 남자가 생겨서 야반도주를 한 것이라고요. 저에게 새어머니라는 존재가 생긴 것은 몇 년이 더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곧 죽어도 당신의 아들이 호라비로 살다가 늙는 꼴은 볼 수 없다고 하시면서 친할머니께서 부지런히 움직이셨던 덕분에 새어머니가 생긴 것이었죠. 새어머니는 친정 아버지와 그럭저럭 잘 지내셨어요. 나이가 드셔서 점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가고 계셨던 친할머니와도 썩 어려운 관계를 만들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자식들을 진심으로 품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겨서 도망가 버린 첩이 낳은 이복 남동생과 저는 친하지 않았어요. 남이라도 그것보다는 친근했을 것 같네요. 저는 그 첩이 지독해도 싫었으므로 그 핏줄도 따라서 싫었습니다. 저는 심적으로 많이 방황을 하면서 자랐어요. 불길한 기집년이라는 손가락질을 때때로 받은 것은 덤입니다. 제가 자꾸 불행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길하다는 게 사람들의 논리였죠. 그건 불길한 게 아니라 불쌍한 거라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를 향했던 손가락질에게 쏘아 붙여주고 싶네요. 이렇듯 저는 시간이 지나서야 후회를 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죠. 제 인생의 주인공이 제가 되지 못해 살았던 듯 싶어요. 친정 엄마가 그렇게 떠나신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핑계로 죄책감과 공허함이 너무나도 커서 일상을 활기차게 지내기 어렵다는 핑계를 만들면서 저는 줄곧 무력하게 살았습니다. 다만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정도는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왕이면 혼자서 늙어가고 싶었네요. 혼자라면 못 벌어먹고 살아도 어떻게든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나 이것마저도 저는 제 뜻대로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딸이 여태까지 시집을 안 가고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 내가 계모라서 딸 잘못 키웠다고 주변에서 쑥덕거리는데 내가 얼마나 부하가 치미는지 모른다. 네가 뭐 잘난 게 있고 할 게 뭐 따로 있다고 시집을 안 가고 버텨. 시집을 갈 때가 있어야 가죠. 남자가 있어야 결혼할 생각도 들 텐데 아무도 없어요. 아니,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럼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네. 새어머니께서 그렇게 반문하셨을 때 저는 차마 그게 아니라고 강경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알아봐준 상대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막상 결혼을 하려니까 더욱 내키지가 않았지만 결혼을 안 할 거라면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키워줬던 값을 내라고 새어머니께서 크게 화를 내셔서 도리 없이 결혼을 했던 겁니다. 무력하게요. 제가 딱히 그렇게까지 잘하면서 뭘 받은 건 하나도 없었건만 정말 씁쓸한 일이었죠. 돌아가신 친정 엄마는 결혼 생활 동안 시들어가는 꽃과 같으셨고 후회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만 같아서 겁이 좀 났었는데요.
제가 결혼한 남자가 아주 의외의 면모를 보여준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보다 9살 많은 나이가 차고 차도록 장가를 못 들고 있던 제 결혼 상대는 바로 형사였어요. 집에서 반대가 말도 안 되게 심했었지. 그런 일 업으로 삼지 말라고. 너는 대체 왜 옛날부터 한결같이 부모 말을 안 들어 처먹냐고.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게 나였어. 그런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상황에 휘말린 경우를 하필이면 시부모님께서 많이 봐오신 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뜯어 말리셨다고 해요. 인상도 가뜩이나 험악한데 왜 하필 그런 일을 하냐고, 왜 독특한 길을 걷느냐고 결사반대를 하셨던 건데요. 남편이 솔직히 정말 인상이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형사 시절 초기에 나쁜 놈하고 대치를 벌이다가 얼굴 한쪽에 커다란 흉터까지 얻었더라고요. 난 타고난 인상이 험악해서 옛날부터 별별 오해를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아예 나쁜 놈을 잡는 좋은 놈이 되자 싶었어. 내 인상과 덩치를 보고 주춤하다가 형사라고 밝히면 다들 안심하는 모습이 되니까. 저도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험악해 보이는 인상에 압도를 당했었거든요. 하지만 대화를 조금 나누어 봐도 굉장히 순하다 못해 어리숙한 느낌까지 드는 사람이라는 걸 얼핏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남편이 정말로 겉과 속이 완전하게 딴판이라는 걸 깊이 체감하게 됐고요. 남편은 인상을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인지 꽤 방황하던 시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질풍노도의 반항기가 있었던 건데요. 그것이 시부모님을 비롯한 시댁 어른들에게는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나 봐요. 세월이 흘렀음에도 남편만 봤다 하면 문제 많은 놈이라고 하시며 고개들을 가로저으시는 게 기본이었거든요. 남편이 장남인데요. 그 동생들은 특이하게 인상이 순박하고 아주 무난합니다. 너무 평범한 인상들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남편처럼 방황을 하지도 않았고 공부들도 꽤 했어요. 특히나 막내인 시동생이 집안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언체 공부 머리도 좋고 본인이 끈기도 따라줘서 재수 생활을 거친 끝에 명문대에 들어간 인재였습니다. 졸업 이후에는 아주 괜찮은 직장을 잡았고 더 놀라운 건 의사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의사? 여자 의사라니 멋지다. 엘리트네. 똑같이 여자로 태어났는데 난 왜 고작 이렇게 살아왔을까? 의사인 동서와 비교되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좁게 보고 좁게 산 것, 아는 것만 알고 산 것, 그것이 후회된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후회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공부를 봐본다든지 전문직을 꿈꿔본다든지 제 인생에 그런 순간은 1초도 없었고요. 의사 같은 건 아주 먼 세상의 얘기처럼 느껴졌었는데 제 동서되는 사람이 의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런 세상을 어쩌면 저도 살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느껴져서 기분이 이상했고 부끄럽다 못해서 스스로에게 죄의식까지 들었어요. 돌아가신 친정 엄마 앞에서 온통 부끄럽기만 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점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제가 참 아둔한 사람이라는 증거였죠.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여자인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우리 큰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들었다는데 그게 중요한 거지.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큰 숙제를 하나 해치웠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후련하신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정말로 저희 부부에게 신경이라는 걸 크게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이 있어서 시댁에 들르면 금세 피부로 느껴지던 미묘한 소외감이 있었죠. 제 남편은 직업 특성상 바쁘게 밖에서 일을 할 때가 잦았습니다. 그래서 시댁에도 제가 혼자 가고는 했던 건데요. 저는 평범한 가족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 안에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으니 뻣뻣하고 온통 부자연스러웠죠. 먼저 다가가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불길하다는 손가락질이라 받고 살았는데 시댁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그나마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곧장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이라는 화제거리가 있어서 적어도 꺼다 놓은 보리자루 신세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장남은 남편인데도 추의 무게가 시동생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점도 금세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어떤 존재였냐면 말이죠. 산적 같은 인상에 문제 많은 놈인데 가족에게 무르고 형사 일을 하다 보니까 도리어 집안에서는 유순하게 굴려고 노력을 하는 놈이니까 가장 만만하고 심심풀이 땅콩처럼 입에서 한껏 씹어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시동생은 막내이기는 해도 똑똑하고 실속을 챙길 줄 알고 의사와 결혼을 해서 집안의 위신을 세운 훌륭한 녀석이라는 평가였어요. 시동생이 의사인 동서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제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아이 때문이었어요. 시조카가 있었거든요. 동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급하게 시동생과 결혼을 했던 거예요. 시동생 입장에서는 수지 맞은 격이었고요. 그래서인지 시동생이 동서를 여왕처럼 모시고 받들면서 비위를 맞추고 살았습니다. 자연스레 시댁 식구들도 따라서 모두 동서를 어려운 사람으로 알고 대했어요. 이런데 제가 어떻게 동서를 쉽게 생각할 수 있었겠나요? 너무 어려운 존재였죠.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와 잘난 의사인 동서 사이에 교차점이란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낳았는데요. 제 딸의 돌잔치 때가 돼서야 동서하고 처음으로 사적으로 대화를 길게 나눠봤던 것 같네요. 돌잔치 날 조금 생각지도 못한 순간이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저한테 따로 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집안의 재산이라고 해봤자 별로 되지도 않지만 나중에 다 너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왜요? 전 아들도 아닌데요. 딸이라고 해서 네가 내 자식이 아니란 건 아니잖냐. 죽은 네 엄마가 요 몇 달 사이 자꾸만 내 꿈속에 나오는 게 사랑을 못 줬으니 재산이라도 너한테 줘야 한다고. 나한테 꼭 그런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것만 같더라. 아버지가 그러고 싶으셔도 할머니가 동의하실까요? 편찮으셔서 지금 누워 지내신다고 해도 아직 정신 멀쩡하시잖아요. 쉽게 돌아가실 분 같지도 않아요. 그래 봤자 나보다 오래 사시겠냐? 제가 당황하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건 새어머니께서도 옆에서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친정 아버지와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를 끝냈다는 의미였죠. 저는 혼란스러운 심정을 아는 채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려고 했어요. 친정 아버지가 아무리 그러셔봤자 나중에 진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었습니다. 평정을 찾으려고 했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완벽히 눌러지진 않았고 돌잔치가 끝날 때 저는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친정 엄마가 살아계셨을 적에 그때 진작 친정 아버지가 마음을 그렇게 써주셨다면 많은 게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눈물을 쏟느라 어느새 동서가 옆에 다가와 있던 것도 몰랐습니다. 왜 그렇게 우세요? 누가 보면 딸님이 돌잔치가 아니라 어디 상같이 보신 줄 알겠어요. 아, 미안해요. 내가 못 볼 꼴을 보였네.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그랬어요. 형님, 재혼가정 자식이죠? 옛날에 그래서 구박을 많이 받으셨나 보다. 제가 겪어본 적은 없어도 드라마에서 그런 설정이 많이 나오는 것쯤은 알고 있거든요. 동서가 태연하게 말을 해서 저는 되려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흠칫했죠. 제 주제에 동서 앞에서 피식 웃음을 흘리다니 제가 잘못을 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변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운 게 아니고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당하셨던 일들이 생각나서 슬픈 거라고 그런 식으로 털어놨어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말을 늘어놓을 작정은 아니었는데 동서가 립스틱을 꺼내들더니 거울을 보면서 저에게는 계속 해보라는 눈짓을 보냈거든요.
동서가 화장을 천천히 고치는 동안에 저는 주절주절 얘기를 토해냈습니다. 동서가 자기 손수건을 저에게 건네줬어요. 얼굴을 닦으라며 준 손수건이 값비싸 보였습니다. 형님 겪으신 일들 정말 안타깝네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세상에 뭔 그런 일이 다 있었을까요? 너무 미개해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기 이 손수건은 다음에 빨아서 돌려줄게요. 됐어요. 그냥 형님 가지세요. 잘 모르기는 해도 비싸 보이는데 이런 걸 어떻게 가져요? 그러면 버리시든가. 남의 콧물, 눈물 묻은 걸 아무리 빨았다고 해도 다시 쓰고 싶은 마음 없어서요. 아, 그리고 뱃속 태아 성별을 정하는 건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형님의 돌아가신 모친께서는 억울해서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일을 당하셨던 거죠. 못 배우고 살면 그렇게 되나 봅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참 그렇네요. 태어나서 그토록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식어본 일이 없었어요. 찌릿찌릿 아픈 적은 많았어도 차갑게 시린 적은 없었죠. 동서는 저를 향해 피식 웃음을 날린 뒤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무심코 피식 웃었다가 흠칫해서 필살 수습을 하고자 했던 저와는 다르게 당당하고 거리낌이 없는 태도였죠. 그게 바로 동서와 저의 본질적인 차이로 보였어요. 친정엄마가 겪으셨던 그 숱한 고통들이 동서의 가벼운 말투 속에서 뱉어진 몇 마디로 정리가 되고 어리석었던 일화로 치부되는 것만 같아서 저는 한동안 넋이 나간 채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멍한 모습의 저를 보며 육아가 그렇게 힘드냐며 오해를 했었죠. 괜히 어디 나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더군요. 시댁에 꼬박꼬박 가서 길을 빨리고 오지 말라는 남편 말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가족이라는 집단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얼굴이라도 비추면 반타작은 하겠지 싶어서 절대 뒤로 빼는 법 없이 시댁에 발걸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갈 필요 없다고 말을 해줘도 저는 그냥 시댁에 갈 요량이었지만 정말로 남편의 말을 따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제가 가서 뵀고요. 그거 아세요?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 그걸 결정하는 건 남자래요. 여자는 그냥 뱃속에 자식을 품고 있다가 낳을 뿐이에요. 그 성별을 정하는 건 남자라고요. 돌아가신 저희 엄만 잘못 없으셨어요. 애초에 딸만 낳았다는 게 잘못이었던 건지도 전 모르겠고요. 저는 가슴에 든 원망을 꺼내 들었고 그러자 생각지도 못하게 친할머니께서는 후회가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는 게 아니었는데 너희 모녀에게 내가 너무 가혹했어. 네 애미가 집힌 지옥불이 아가리를 잔뜩 벌린 채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얘야, 미안하다. 미안했다. 저는 친할머니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막상 사과를 듣고 나니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튿날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장례식이 모두 끝난 이후 저는 오래도록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시댁에 가지 못했던 거예요. 자주 얼굴을 비추던 습관이 그렇게 끊겼던 이후로 다시금 자주 발길을 하기가 머뭇거려져서 저는 뜨문뜨문 가야 할 일이 꼭 있을 때만 시댁에 가는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범인을 쫓다가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요. 큰 부상이 아니었기에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 병문안을 온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제멋대로 형사일을 시작해서 이어가더니 이런 식으로 종종 다치기나 하고 범인 잡느라 자기 마누라는 못 잡아서 점점 도리를 모르는 마누라로 만들고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라서 부모한테 용돈 한 번 크게 준 적도 없고 이럴 거면 차라리 다치지 말고 죽지 그랬냐면서 이런저런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옆에서 제가 아연실색했습니다. 다쳐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당최 저게 할 소린가 싶어서요. 제 심장이 막 쿵쾅대더군요.
제가 그동안 미흡한 모습을 보여서 괜히 남편이 더 욕을 먹는 것만 같았고 눈시울이 금세 시큰해졌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몸으로도 가족들을 향해 연신 미안하다는 사과를 해댔어요. 전부 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남편의 저 자세를 당연하다는 듯 혹은 익숙하다는 듯 여기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정도로 가족에게 순박하고 무조건 져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불행하게 자랐으니 되도록이면 협조적인 가족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있었는데 남편이 병상에서 사과를 했던 그날 이후로 더 열심히 시댁에 헌신하는 며느리로 거듭났죠. 이런 식으로 제가 몰랐던 것을 배워가며 살자 싶기도 했고요. 그러는 동안 저와 상반되게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죠. 명절에도 제사에도 그냥 얼굴 한번 비추는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게 동서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분위기였어요. 시간이 흘러도 저는 여전히 동서에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어느 설 명절 때였습니다. 당시에 제 딸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동서의 딸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시댁의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네모난 상자를 열면 맛이 다른 아이스크림이 개별로 포장되어 있던 제품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그걸 먹을 거라고 아이들이 떠드는 것 같았고 저는 별 생각이 없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도중에 소란이 들려서 뒤를 돌아보니까 시조카가 짜증을 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며 제 딸은 그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오물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조카의 목소리를 들은 동서가 아이들 곁으로 다가왔죠. 시조카한테서 상황을 듣더니 동서가 단박에 인상을 쓰며 제 딸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그 맛을 다 먹어치웠어? 혼자? 그게 이 맛이 너무 맛있어서 그랬어요. 언니도 이거 먹고 싶어 하는지 몰랐어요. 모르기는 뭘 몰라. 연진이가 아까부터 블루 맛을 먹고 싶다고 얘기했다는데. 블루 맛이 어떤 맛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네가 다 처먹고 들고 있는 껍데기가 블루잖아. 너 바보야? 블루가 뭔지도 몰라? 어? 정말로 몰라? 네, 몰라요. 기가 막히네. 할 말이 없다. 이래서 그냥 천한 것들하고는 애초에 상종을 안 하는 게 상책인 건데. 동서는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면서 제 딸의 머리에 꿀밤을 크게 먹였어요. 얼이 빠져서 상황을 보던 제가 그제야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꿀밤을 맞은 제 딸이 아픈 머리를 보여줬고 어리둥절해서 차마 울음을 터뜨리지도 못하는 표정이 되어 있었어요. 힘들었던 제 유년 시절이 제 딸의 울상이 된 얼굴에서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프게 뛰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재수 씨, 지금 내가 무슨 꼴을 본 겁니까? 내가 본 게 맞아요? 아, 아주버님, 하필 그걸 또 보셨어요? 아니, 초장에 아이 교육은 제대로 시켜야죠. 그래서 제가 그것 좀 했습니다. 애한테 해서는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재수 씨가 아이 교육을 제대로 해준 게 맞습니까? 에? 그 맞아요? 아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아주버님답지 않으시네요. 제가 배울 만큼 다 배우는 의사인데, 그러면 뭐, 아주버님보다 교육에서 부족할까 봐서요? 그럴 리가요. 제가 범인 새끼들한테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잘못을 했으면 제발 인정 좀 하자는 소리입니다. 재수 씨가 선을 넘었으면 그것부터 인정하는 게 우선이죠. 자기 잘났다고 목 빳빳하게 세울 때가 아닌데요. 당황한 동서의 입가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턱짓으로 딸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다가가 얼른 품에 안고 몇 걸음 뒤로 빠졌습니다. 동서는 그런 저를 째려보더니 본인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꼈는지 시동생을 부르더군요. 여보, 연진이 아빠, 얼른 이쪽으로 좀 와봐, 당장. 하지만 그렇게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동생을 비롯한 모두가 이 소란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몰려든 참이었으니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래? 아, 애들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투닥투닥 하는 것 같다면서. 아, 그거 쳐다보러 간 거 아니었어? 그랬지. 근데 아주버님이 나한테 대뜸 화를 내시잖아. 아, 내가 애 교육 좀 시킨 게 그렇게나 큰 죄라네. 동서가 빈정거렸고 모두가 의문스러운 눈길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집안에서 순둥이인 남편이 일을 크게 벌였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눈치들이었죠. 얼른 남편이 동서에게 사과를 하고 상황을 끝내기를 바라는 기색들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갑자기 호탕한 웃음을 터뜨린 거예요. 어휴, 우리 재수 씨 안 되겠네. 잘못을 인정을 안 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위증까지 자기한테만 유리하게 주둥이를 놔부리는 거 그거 내가 아주 딱 싫어하는 건데. 남편이 전에 없이 험악한 인상을 10분 활용하면서 안광을 빛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보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렸을 만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속으로 많이 놀랐던 걸요. 그 기세에 눌린 동서가 주춤하면서 시동생에게 필사적으로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라는 뜻이었죠. 형, 웬일로 크게 화가 난 모양인데 진정하고 가라앉혀. 형 이런 사람 아니잖아. 겉과 속이 따로 노는 사람, 그게 형이잖아. 그치? 시동생이 넉살 좋게 웃으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왜 그렇게나 그 순간에 얄밉던지요. 그때 남편이 속 시원한 대처를 보였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머리에 꿀밤을 먹인 것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세게요. 남편은 덩치도 좋고 손도 엄청 크거든요. 흡사 망치로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눈앞에 별이 보이는지 시동생은 머리를 잡고 비틀대다가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로 동서의 턱을 치고 말았죠. 동서는 혀를 잘못 씹었다고 하면서 눈물이 고인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시부모님께서 나설 차례였어요. 몸이 좋지 않으신 시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고 시어머니께서 비장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삿대질을 날리셨습니다. 아, 왜 좋은 명절날 개판을 쳐놔? 네가 이러니까 장남 노릇을 못하는 문제가 많은 놈인 거야. 의사 선생님 앞에서 너는 그렇게 무식하게 굴고 싶니? 의사인 재수 씨는 선생님이고 형사인 저는 놈이네요. 문제 많은 놈. 그 소리 오랜 세월 들어왔지만 오늘처럼 짜증나는 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를 이렇게 홀대하는 집구석은 저희 집밖에 없을 거예요. 참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동네북처럼 건드리셔도 되지만 제 귀한 딸내미가 그런 취급받는 건 절대 못 참거든요. 확 그냥 의사라는 명패를 박살내버릴까도 싶네요. 제 인상보다 더 험악한 게 제 인맥이거든요. 험악한 인맥 한번 동원해서 우리 잘난 의사 선생님 재수 씨한테 매운맛 좀 보여줘도 괜찮겠죠? 아, 니, 네가 어떻게 그런, 아니, 저기, 나는 너를 그렇게까지 화가 나게 만들려는 거는 아니고, 순둥이 형사 장남의 돌변한 태도에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안색을 바꾸셨습니다. 삿대질도 천천히 거두셨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어이를 상실한 얼굴이었네요. 아주버님, 형사가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죠? 의사랍시고 온갖 꼴값을 다 떠는 것보다는 내가 낫지 않나? 재수 씨는 상습범이잖아요. 꼴값 떨기 상습범. 도대체 누가 누구더러 천하다는 건지 모르겠네. 누구보다 천한 대가리를 달고 있는 건 재수 씨가 아닐는지. 동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는데 드디어 그 잘난 주둥이에서 뱉을 말이 동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발로 시동생의 정강이를 가볍게 걷어차며 말했습니다. 새끼야, 너 할 말 있냐? 아니요, 없는데. 그치, 당신도 없지? 남편의 무시무시한 기운에 시동생은 몸까지 떨며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의 물음을 받은 동서는 눈을 내리깐 채 고개를 마구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정말이지 그 어떤 범죄물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역할보다도 더 무서워 보였어요. 동서가 고개를 슬쩍 놀려서 다른 사람들을 확인하더라고요.
어느새 모두가 남편의 기세에 짓눌려서 눈을 바닥으로 내리깐 뒤라는 것을 확인한 동서가 눈을 질끈 감고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모습에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터졌어요. 결코 맹세코 웃으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웃는 소리가 새어나갔죠. 스스로 놀랐는데 다가온 남편이 씩 웃으면서 제 어깨를 잡아 끌었고 저는 제 웃음소리를 굳이 수습하려고 애를 쓰며 제 자신을 낮추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며 눈물이 좀 고이고 말았는데 그건 기쁨과 행복을 담은 눈물이었어요. 명절의 남은 시간은 저희끼리 오붓하게 보냈고요. 남편과 따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는데 남편이 제 딸을 위해서 나선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군 것이라고 하더군요. 꿀밤을 맞은 딸을 쳐다보는 제 눈빛이 그렇게나 경악스럽고 서글퍼 보일 수가 없었대요. 남편은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 무조건 우선순위는 저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후순위로, 그것도 순위표의 가장 끝자락으로 밀려났다고 말을 해서 제가 웃음이 터지고 말았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크게 웃어젖히는 그 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형사인 남편과 진심으로 척을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실 집안 전체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은 남편이 작정하고 순둥하게 굴어져서 다들 편하게 남편을 씹고 뜯으면서 덕을 보기도 했었으나 이제는 남편이 달라졌으니 다들 각자의 태도를 달리할 때였습니다. 특히 시동생과 동서 말이에요. 시동생은 내심 본인을 형보다 나은 아우라고 여기며 살아온 모양이었는데 온 집안 사람들이 남편에게 갑자기 살랑대기 시작한 그 변화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인정하고 굴복을 했죠. 형이 작정을 하고 무섭게 나오는데 내가 이길 도리가 없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남자 대 남자로 보면 형은 무조건 나보다 서열이 위란 말이야. 시동생이 침울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동서는 몇 배로 더 침울해진 상태였습니다. 지난 세월 시댁에서 귀하신 몸으로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 남편 때문에 그런 노릇을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동서의 뻣뻣한 목, 오만한 태도를 두고 남편이 꼴값이라고 규정을 해버렸으니까요. 또다시 그렇게 굴면 동서는 이제 자기가 꼴값을 떠는 셈이 되어버리는 거였으니까 차마 그러지 못하고 뼈 아픈 패배를 되새김질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시댁을 저버릴 수도 없었죠. 왜냐고요? 저도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동선의 친정이 평탄하게 잘 살아온 엘리트 집안 이런 게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그건 순전히 저의 지레 짐작이었을 뿐이고 어렵지 않게 살아온 집안인 건 맞지만 사업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벌이고 사는 가족들이 많았더라고요. 의사가 된 동서가 좀 더 좋은 집안과 인연을 맺길 바랐던 그 친정 사람들이 동서의 시숙되는 사람이 형사라는 사실을 알고서 애 떼지 말고 결혼해라라며 갑자기 결혼을 반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줄이 그 집안에서는 너무나도 귀했던 거예요. 게다가 일명 아이스크림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동서의 친정에 일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제 남편의 자문이 필요해졌어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지만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야, 재수 씨 일이야? 그럼 재수 씨더러 직접 해결하라고 그래. 달라진 남편을 새삼 시동생이 체감하게 된 계기였죠. 동서가 얼마나 공손한 태도로 과일 바구니를 하나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공손하고 얌전한 모습은 그날 처음 봤었네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동서를 맞이했었죠. 그런데 동서가 거실에서 그림놀이를 하고 있던 제 딸을 눈짓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전부터 생각한 건데 애가 참 똘똘해요. 블루라는 영어 단어를 모른다는 것 가지고 어린아이에게 꿀밤을 먹였던 동서였는데 단 몇 달 만에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제가 피식 웃음이 났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제 웃음소리를 수습할 생각 따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동서에게 차를 한 잔 더 마실 것인지 묻는 게 다였죠. 아주버님뿐만 아니라 형님도
많이 달라지셨네요. 사람이 괜찮아졌단 뜻이죠? 고마워요. 동서도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항상 예민하게 날이 서 있는 인상이라고 느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네요. 더 좋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저는 제가 의사 동서 앞에서 그런 식으로 여유로운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 처음 알았어요. 내가 스스로에게 놀랐죠. 이런 변화가 아주 달가웠습니다. 동서 또한 저를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귀가를 한 뒤 동서는 다시금 정식으로 본인이 무례했던 점들을 사과했고요. 기가 확 죽어 있는 게 보여서 제가 모르는 어떤 일이 동서에게도 그간 있었겠구나 싶은 짐작이 들었습니다. 제 딸은 꿀밤을 맞았던 일 따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대범한 성격으로 자라났어요. 그리고 제 이복 남동생은 아예 저와 피가 겹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었네요. 저는 친정 아버지와 귀가 똑같이 생겼는데 남동생 쪽은 뭐 하나 친탁한 구석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유흥을 너무 좋아했고 충동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마치 남자가 생겨서 자식도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던 첩을 떠올리게 만드는 성격이었어요. 유전자 검사라는 걸 알아내서 그걸 해봤던 건데요. 친정 아버지의 친자식은 오로지 저뿐이라는 게 밝혀졌죠. 친가에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골 땅을 비롯한 재산을 나중에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 누구 하나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정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저에게 그 재산을 몰아주고자 하셨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엄마가 겪으셨던 일을 떠올려낸 집안의 어른들은 저에게서 재산을 가로채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이건 저에게 이렇게나마 유산이라는 것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친정엄마의 바람이 이뤄낸 결과일지 모른다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여태까지 친정엄마가 저기 먼 곳에서 저를 다 지켜보고 계셨던 것일지 확신까지는 없어서 실없는 웃음만 지어지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딸아이 둘의 50대 중반 엄마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던 유튜브에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되다니 참 어색하네요. 그래도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세상에 저의 얘기를 남겨보고 싶어서 쑥스러움을 뒤로하고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이상함을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남편은 당시 사별한 지 7년쯤 되었던 저보다 6살 많은 회사 상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오랜 기간 함께했던 같은 회사의 동료였고요. 심지어 둘째 아이의 돌잔치, 지금은 돌아가신 남편의 전부인의 장례식장도 회사 동료의 신분으로 다녀왔습니다. 아내분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회사의 일을 차질 없이 해내면서도 가족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에 아주 천천히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아주 무책임한 아버지 아래서 자랐거든요. 처음엔 팀장의 딸들은 저런 아빠가 있어서 참 좋겠다라는 가벼운 생각에 감정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엔 저런 남자는 자신의 여자 또한 아주 소중히 해줄 것 같다는 호감이 일었고, 어느 날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던 그가 회사 회장실에서 쏟아진 코피를 닦고 있는 걸 봤을 때 강한 연민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긴 짝사랑의 시작이요. 그날부터 저는 거의 2년 동안 남편을 몰래 짝사랑했어요. 아주 천천히 스며든 마음은 접으려고 해도 접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회사의 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날이었습니다. 부장님의 승인하에 회식이 진행됐던 날이었죠. 다들 그동안 온 힘을 다해 달려왔던 만큼 회식 분위기는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날은 주말이었고 크고도 복잡했던 이 사업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에 팀원 모두 신이 나서 과음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원체 술을 잘 마시진 않지만 정말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너무 들떠서였을까요? 저는 여태 잘 참아왔던 긴장의 끈을 살짝 놓아버렸습니다. 회식에 파하고 팀원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보낸 후
마지막에 귀가하려는 남편의 옆에서 갖은 핑계를 대며 함께 남아 있었어요. 드디어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하연 씨, 저기 뒤에 택시 오네요. 이제 얼른 타세요. 그게 팀장님. 취한 와중에도 하도 참아대는 게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 스스로도 몰랐던 건지 말이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벼랑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연 씨, 왜 그래요? 요새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저 팀장님이 너무 좋아서 힘들어요. 정말 좋아해요. 팀장님, 저 좋아해 주시면 안 돼요? 저 말을 끝으로 저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정신으로 그랬나 싶어 창피해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 때 얘기를 꺼내며 저를 놀려요. 하지만 저 땐 정말이지 매일매일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남편과 이미 결혼한 적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려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 저는 스스로 많이 지쳐있기도 했고요. 당황한 남편은 우선 우는 저를 애써 달래며 집으로 보냈어요. 택시에서도 계속 훌쩍거리던 저는 집에 가자마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정신이 들며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었죠. 하필 주말이라 이틀 동안 남편을 볼 수도 없어서 정말 지옥 같은 이틀을 보냈었습니다. 그 후 당연하게도 남편은 저의 고백을 정중히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조심스레 내보이는 저의 마음에 남편도 천천히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시 8살, 10살이었던 남편의 딸아이들도 다행히 저를 밀어내진 않더라고요. 참 감사했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편은 저와 재혼을 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돌아가셔서 혼자였던 저에게는 남편과 딸 둘,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시부모님 두 분까지 5명의 가족이 생겼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저를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해주셨죠.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과 함께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생판 남인 손주를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키워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그만큼 딸들에게 최선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무작정 잘해주지 않고 잘했으면 잘했다며 칭찬을,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혼내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등 딸들과 저 모두 지겨웠던 입시 기간에도 서로 울며 웃으며 힘든 시간을 함께 헤쳐왔어요. 딸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친부모 자식 사이라고 생각했죠. 딸들 중 어릴 적 유독 제게 찰싹 달라붙어 있던 아이는 둘째 연우였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연우는 저 혼자 엄마가 없던 것이 꽤나 서러웠던지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제게 엄마라고 스스럼 없이 불렀어요. 엄마, 저랑 학교 같이 가요. 학교에? 어쩌지? 엄마 회사 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은 다 엄마랑 등교하는데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하던 애들이 내심 부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마음이 약해진 저는 회사에 연락해서 급히 반차를 쓰고 연우와 등교를 함께 했습니다. 뭐가 그리도 좋은지 연우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양팔을 흔들며 걸어댔어요. 그냥 가려는 저를 기억 후 자신의 교실 안까지 데려가더니 얘들아, 여기 우리 엄마야. 하면서 벼랑간 반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해더랬죠. 아마 연우가 연아처럼 10살이었다면 부끄러워서 저러지 못했을 거예요. 8살 난 아이의 순수함이 귀엽기도 하고 뭉클했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날 이후 아침마다 저와 함께 등교하려고 떼를 쓰던 통에 꽤 곤욕을 치렀어요. 언제까지나 회사에 반차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고민 끝에 저는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벌이도 지금 괜찮으니까 제가 일을 그만두면 어떨까요? 연아 연우가 그동안 엄마가 없었던 만큼 옆에 붙어서 조금 더 잘 챙겨주고 싶어요. 괜찮겠어요? 나야 그래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당신 지금까지 회사에 참 열정적이었잖아요. 내가 아직 말하진 않았지만 이번 진급 대상에도 올라와 있다고. 그렇긴 해도 아이들의 이 시기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지금은 애들 곁에 엄마로 있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참 고마워했어요.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한들 회사 일과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버거웠을 테니까요. 아침과 저녁에도 회사 때문에 딸들을 많이 챙겨주지 못해 항상 미안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자 딸들이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둘째 연우가 좋아서 팔짝팔짝 뛰는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수줍음이 많던 첫째 연아마저 볼을 발그스름하게 밝히며 좋아했으니까요. 제가 앞에서는 별말 없었지만 그날 저녁 연아의 일기를 검사할 때 연아도 엄마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었는지 알게 됐었죠.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찌개에 밥을 차려주셨다. 반찬도 5가지나 됐다. 짝꿍 창호가 매일같이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온다고 해서 부러웠는데 내일 창호한테 나도 자랑할 게 생겼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엄마가 반갑게 맞아줬다. 집엔 항상 불이 꺼져 있었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좋았다. 엄마는 우리 집의 밝은 불빛 같다. 나는 엄마가 참 좋다. 어린 나이에도 말을 정말 따뜻하게 하는 아이였죠. 이런 딸들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었어도 분명 이 애들을 사랑하게 되셨을 겁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딸아이들은 무탈하게 자라 10대가 됐습니다. 첫째 연하는 어릴 때 성격과 같이 사춘기가 온지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 지나갔었죠. 사춘기를 심하게 겪은 아이는 둘째 연우였어요. 이때 저와 얼마나 싸워댔는지 몰라요. 자주 밤늦게 들어오고 화장에 학교에서 땡땡이를 쳤다는 연락에 매번 신경질 부리는 건 예산일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은 무려 가출을 했었어요. 수소문 끝에 연우를 잡아 끌고 들어온 그날도 저와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연우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어요. 아, 왜 이렇게 사사건건 참견하는 거야? 내 친엄마도 아니면서? 이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얼어붙더라고요. 무슨 말이든 반박하려고 했지만 아무런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순간 모든 전투 의지가 사라졌다고 할까요? 맥이 빠져버렸다고 할까요? 내 배 아파 낳진 못했어도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사춘기 어린애의 심술 섞인 말이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상처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겨우 꺼낸 말이 저거였습니다. 저는 연우를 뒤로하고 안방으로 들어와 숨죽여 울었어요. 방에서 듣고 있던 연아가 조심스레 제 방으로 오더니 침대에 누워 울고 있는 저를 뒤에서 안아주더라고요.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면서요. 엄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니까 속상해하지 말라고. 연우는 자기가 나중에 호되게 혼내주겠다면서요. 어른스러운 연아의 말에 저는 더욱 펑펑 울었습니다. 참 어른스럽지 못했죠. 저 어린애 말에 상처받기나 하고 그 모습을 또 다른 아이에게 보이며 그 앞에서 울기나 하고요. 그날 저녁 연아는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남편은 처음으로 연우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화난 남편은 처음 봤어요.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웬만한 친부모도 네 엄마처럼은 못 해줄 거다. 엉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연우의 목소리에 놀라 거실로 나간 저는 싹싹 비는 연우를 끌어안고 남편을 말렸습니다. 제가 잘 타일를게요. 아, 내 딸 때리지 말아요. 이 작은 몸 때릴 데가 어딨다고. 생전 처음 맞는 아빠의 매가 무섭긴 무서웠는지 언제 저와 싸웠냐는 듯 연우는 제 품에 파고들어 울어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우는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아빠한테 맞았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한 번은 저를 획 노려보기도 하더군요. 그래도 이대로 관계를 방치하는 건 부모 자식 간의 도리도 아니거니와 엄마인 제가 먼저 다가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연우 또한 처음엔 어색하게 대꾸하더니 차츰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 후로도 연우가 속을 전혀 썩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의 큰 사건 사고 없이 아이들은 대학에 갔고 차례로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첫째 연하의 결혼식 날 뭐가 그리 벅찼는지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라고요. 혼주 화장을 하며 붙인 속눈썹 한쪽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울어댔으니까요. 둘째 연우의 결혼식 때는 그래도 두 번째라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 더 능숙하게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첫째 때와 달리 연우의 결혼식은 연우와 사위 둘의 의견에 따라 호텔 예식을 진행하게 되어 조금 더 신경이 쓰이기도 했어요. 일반 예식과 달리 호텔 예식은 참 다르더군요. 둘째 사위는 뭐든 남들 눈에 보이는 면모를 좀 더 중요시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대신 사람을 잘 챙기는 호인이었고, 실제로 담과 포부도 커서 벌이는 사업도 여러 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남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1부 예식과 2부 예식, 파티를 겸한 3부 피로회용까지 정말 성대한 결혼식이었죠. 내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특별히 치러지는 것은 참 좋았지만 피로가 첫째 연하보다 배로 쌓이긴 하더군요. 비용도 꽤나 많이 들었지만 아이들이 20대에 접어들 당시 남편이 시작한 사업이 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터라 큰 무리 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 둘 다 저희 쪽에서 서울의 아파트도 한 채씩 마련해 줬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갈수록 제 안색이 안 좋아지고 자꾸 복통이 일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심한 날은 메스꺼움에 구토마저 했었어요. 안 되겠어요. 같이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봅시다. 처음 구토를 한 날 보다 못한 남편이 저를 끌고 병원에 갔어요. 처음 간 병원에서는 검사를 해보더니 대학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기를 권유했고, 그렇게 다시 간 대학병원에서 온갖 검사를 한 일주일 후 저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암 말기라뇨? 그것도 말기,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요, 선생님? 맞아요. 제가 요새 몸이 아팠다고 한들 그렇게 죽을 만큼 심하진 않았는데요. 다시 검사해 볼 수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신다고 한들 결과는 같을 겁니다. 종양이 너무 커서 재검의 여지가 없어요. 특히 간암은 초기에 증상이 별로 없는 지독한 놈이라 뒤늦게 발견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와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한 사진상 명확히 보이는 암덩어리의 존재마저 부정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고 저는 시한부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죠. 소화가 좀 덜 되고 더부룩해서 그저 장염이나 위염 정도일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었는데 뜬금없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집에 돌아가게 되니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제게 일어난 거였죠.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절망을 하며 울거나 방황을 하잖아요. 저는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놓은 암보험이 2개지? 각각 얼마씩 나오더라? 거기에 생명보험도 포함이었나? 수혜자를 남편 이름으로 해놨던가? 딸들 이름으로 해놨던가? 큰애가 임신 중이라 애를 낳으면 내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내가 없으면 누가 연하를 도와주나? 남편 없으면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외로워서 어떡할까? 수많은 걱정들이 폭풍처럼 제 머리를 헤집었습니다. 제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죽기 전에 정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는 생각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어요. 집에 가면 뭐부터 해야 하나 골치가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저 땐 곧 죽는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 비해 남편은 많이 심란해 보였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출발을 하지 않아 뒷차가 클락션을 울려댔고 우회전 할 곳을 지나쳐 흐리멍텅한 눈으로 계속 직진만 하다가 30분이면 집에 올 거리를 1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했으니까요. 남편의 망연자실은 집에 와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런 남편을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어요. 저는 떠날 사람이고 남아서 고통을 받을 사람은 남편인데요. 전 부인도 먼저 보낸 남편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주고 떠날 생각을 하니 그제야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지질이 아내 복도 없어 저를 만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남편에게 고백하지를 말 것을 잠시 후회도 했죠. 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엄마를 두 번이나 잃게 되도록 만들어서 정말이지 너무도 미안했어요. 그동안 남편의 사업을 돕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딸들이 성인이 된 후 단 한 번의 여행도 함께하지 못했거든요. 딸들에게 남겨줄 추억이 많이 없었죠. 저는 넋이 나간 남편을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어? 어, 나야 뭐 괜찮을 게 있어. 당신이 힘들겠죠. 당신이 이렇게 아플 때까지 미처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살면서 고생만 시켰는데.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아랫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의연한 척 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안쓰러웠죠. 저는 가만히 남편의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더 아프기 전에 애들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멀리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 제주도라도 가요. 병원에만 누워있기 전에요. 남편은 두 눈을 꼭 감고 눈물을 참는 것 같았어요. 이내 마음을 추스른 남편이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로 곧장 딸 내외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주말에 내려오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일주일가량 급하게 회사에 휴가를 내놓으라는 통보를 했답니다.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회사에 다니는 큰딸 내외와 둘째 딸, 그리고 제 사업을 하느라 바쁜 둘째 사위까지도 어떻게든 일주일간의 휴가를 내서 왔더군요. 참 고마웠어요. 그 주 주말 다들 모여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두 딸과 사위들은 영문도 모른 채 휴가까지 내서 불려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다들 무슨 일인가 싶은 얼굴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빠?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역시 성질 급한 둘째 딸 연우였습니다. 남편은 연우의 질문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단다. 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빠? 엄마, 저 말이 사실이에요? 단도직입적인 남편의 통보에 딸들과 사위들의 얼굴에 경악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특히 연하는 얼굴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갔죠. 너희들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일주일 동안 시간을 빼놓으라고 말한 거다. 내일 출발해서 일주일 동안 갈 거니까 너희가 잘 준비해봐라. 나도 그동안 회사를 비울 준비를 좀 해놔야겠다. 남편의 말에 누구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하긴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 돌아가신 친정 엄마나 지금의 남편이 갑자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통보를 들으면 얼이 나가겠죠. 한동안의 침묵이 집안을 휩쓸고 나자 그 뒤엔 전부 눈물바람이 되어 이번엔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메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엄마,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미련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제주도가 뭐야?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해. 원하는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반은 울음소리에 묻힌 딸들 말을 들으니 그 와중에도 귀여워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참느라 혼났습니다. 사위들은 눈시울을 붉힌 채 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느라 바빴고요. 그 와중에 둘째 사위는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만난 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정이 깊은 사람이구나. 사실 너무 허세와 허풍이 많고 눈빛이 싸한 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 내심 걱정했었는데 정말로 내 딸 연우를 마음에 놓고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심 둘째 사위를 못 믿어했던 게 미안해졌어요. 딸들은 자신들이 다 알아서 준비하겠다며
집에 가서 예약을 하고 연락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을 싸야 한다면서요. 딸들과 사위가 나가고 남편 또한 회사에 연락을 해야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소파에 떨어진 핸드폰이 제 눈에 띄었어요. 화면을 켜보니 둘째 딸 내외의 사진이 배경 화면에 자리에 있더라고요. 연우나 둘째 사위가 떨어뜨리고 갔나? 저는 행여나 연우가 출발할세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급히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은 지하 3층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지하 1층에 내려서 주차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연우와 둘째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를 막 부르려던 그때였어요. 나도 담배 좀 줘봐. 연우의 목소리와 함께 치익하고 담뱃불을 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담배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연우와 둘째 사위는 나란히 제 떨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담배를 피우는 건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두 사람의 말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걸 보니 첫째 연하네 내외는 이미 차를 타고 집으로 간 것 같았어요. 저는 괜히 지금 나갔다가 흡연을 들킨 연우가 당황스러워할까봐 그들이 흡연을 끝내면 그제야 막 내려갈 신용을 해야겠다 생각하며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일부러 둘째 딸의 부부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했던 건 맹세코 아니었어요. 진짜 그 여자 죽으려면 곱게 죽지 기어코 돈이 들어가네. 저기 제주도 여행 꼭 우리 돈 써야 돼? 나 지금 사업 자금 쪼들려서 은행 빚도 잔뜩 있는 거 알잖아. 뭘 돈을 써. 언니네한테 대충 모른 척 하다가 내게 하면 되지. 그 뒤질 양반한테 돈 쓸 필요가 있어? 제가 뭘 들은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제 딸 연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는 걸까요? 저는 행여 그들이 저의 존재를 눈치챌까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그래도 너네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지는 유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생명보험은 누구 앞인데? 몰라. 아빠 앞이겠지 뭘. 그리고 엄마라고 하지만 생판 피도 안 섞인 여자가 무슨 엄마야. 징그럽게. 그리고 떨어질 유산이 어딨어? 다 우리 아빠 돈이지. 평생 아빠한테 들러붙어서 거머리처럼 피만 쭉쭉 빨아먹고 살았는데 애도 안 낳아 돈도 안 벌어. 남편이 돈 잘 버는 회사 대표야. 꽃뱀도 그런 꽃뱀이 없다니까. 결혼하고 인생 폈지 그 여자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너 키워줬다며. 너는 그 아줌마를 왜 그렇게 싫어하냐? 그년이 나 어릴 때부터 착한 척 여우짓을 해야 되는 통에 나만 아빠한테 맨날 혼났잖아. 너네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딨냐고, 어? 언니도 맨날 나한테 지랄이고, 내가 모를 줄 알아? 그 여자가 아빠 돈 많은 호라비인 걸 알고 접근한 걸. 아빠 회사 야유회나 단체 사진 보면 매번 아빠 주위에 있더라고, 음흉하게. 어릴 땐 하도 잘해주길래 깜빡 속았지 뭐야. 우리 아빠 돈 쏙쏙 빼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다 언니랑 내가 나눠 가질 몫인데. 여우라니, 꽃뱀이라니, 저는 맹세코 딸들과 남편을 위해서만 돈을 썼지 저를 위해서는 옷 한 벌 살 때도 아주 신중히 고르는 타입이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적당한 브랜드의 단정한 옷을 사는 편이긴 했지만요. 아무튼 자기야, 장모님 일이 우리가 받아내기로 한 장인어른 투자금 일에 영향 끼치는 건 아니겠지?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미리 유산 받아낸다고 했잖아. 그치? 몰라. 나도 아빠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든 꼬셔볼 생각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당장은 말도 못 꺼낼 것 같아. 아무튼 그 아줌마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결혼식 때도 사람들한테 없어 보이게 계속 어색해하고. 신부 엄마 자리에 앉았으면 자리에 걸맞게 좀 우아하게 앉아있지. 짜증나게. 어쨌든 그 여자한테 당분간 잘 보여야 하는 건 맞네. 장인어른이 그 여자라면 껌뻑 죽으시잖아.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래도 가식 떨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죽기 전에 납작 엎드려서 기게 생겼네. 골치 아파요. 여기까지 들은 저는 우습게도 정말이지 이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가난 말기라니 말도 안 되지. 연우가 저런 말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날 위한 몰래카메라인가?
조만간 무슨 날이 있나? 결혼기념일은 멀었는데. 일종의 현실 도피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으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말에 저는 퍼뜩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아씨, 핸드폰 두고 왔다. 727 맞기는 내가 가져올게. 둘째 사위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오려는지 발걸음을 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엿듣고 있었던 사실을 들킬까 기둥 뒤에서 재빨리 그들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깜짝이야. 엄마! 혹시 제가 자신들의 말을 들었을까 불안한지 연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둘째 사위 또한 꽤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연우에게 말했습니다. 연우야, 이거 너의 핸드폰 맞지? 늦게 발견해서 급하게 내려오느라 혼났네. 안 그래도 나도 핸드폰이 없어진 걸 지금 알았어. 엄마 아픈데 뭐하러 내려왔어? 내가 올라가면 되는데. 고마워, 엄마. 아유, 감사합니다, 장모님. 그래, 조심해서 가고. 내일 보자. 바보 같은 저는 바로 직전 저런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최대한 평소처럼 딸을 대해야겠다며 배시시 웃어주기까지 했어요. 그들은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무수웠을까요? 집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조차도 제 스스로도 자신이 한심하고 우스꽝스러웠네요. 집으로 돌아온 제 머릿속엔 아주 어릴 적 연우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딸아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제가 헌신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정말 친딸처럼 아끼며 애지중지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조차 싫어했던 걸까요? 순간 몇 년 전 남편의 전 아내분의 기일 다음 날 저와 남편의 연애 시절 편지와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 연우의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진과 편지들은 밖으로 꺼내져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죠. 연우는 잔뜩 술에 취한 채 제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요. 그땐 그냥 친엄마 생각도 많이 나서 술을 많이 먹었겠지. 저와 남편의 앨범은 그냥 취기에 꺼내서 구경했겠지 하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와 둘째 사위의 대화를 듣고 나서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앨범을 연우가 좋은 마음으로 봤던 건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전 아내분이 살아계실 때부터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회사 단체 사진 곳곳에서도 제가 찍혀 있을 텐데 그것조차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운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무리 오해가 있다고 한들 20년을 함께 가족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첫째 딸 연아마저 연우처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더군요. 제가 말기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보다도 더 두려움이 저를 휘감았습니다. 순간 구토감이 올라와 저는 구역질을 하며 화장실로 달려갔죠.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남편이 전화를 끊고 다급히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괜찮냐고 묻는 남편의 말에 저는 눈물밖에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토사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 매우 흉측했지만 그게 뭐 대수인가요? 어차피 저는 곧 죽을 몸인데요. 허탈감이 온 몸에 퍼지고 토하느라 기진맥진해진 저는 약을 먹고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서조차 저를 조롱하는 두 딸과 남편이 저를 쫓아오는 악몽에 시달려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저를 깨웠습니다. 제가 자는 동안에 제 약과 짐들을 남편이 전부 싸두었더라고요. 연아한테 어제 연락 왔어. 오늘 11시 비행기라 지금 출발을 해야 돼요. 짐은 내가 다 싸두었으니까 당신은 몸만 가면 되는데. 당신 몸은 어때요? 제주도 갈 수 있겠어요? 사실 마음 같아선 제주도고 뭐고 가기 싫었습니다. 차라리 지금 콱 죽어버렸으면 했죠. 하지만 남편이 행여 걱정할까 말도 티도 내지 못한 채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6가족은 제주도로 향했고 역시 첫째 딸 연아가 예약한 숙소에서 첫날 밤을 묵게 됐어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2층의 방으로 올라가 잠을 들었고 저 또한 같은 방에서 씻고 잘 준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침대에 올라가려던 찰나 저녁 약을 먹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물을 가지러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절반쯤 내려왔을까요? 딸 부부들 넷이서 술을 한잔하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내려가 너희끼리 먹냐며 농담을 던졌겠지만 그땐 두려웠어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 혹시 내 얘기가 아닐까? 혹시 큰딸 연아마저 연우처럼 나를 경멸하고 있진 않을까? 자꾸만 이런 상황에서 몰래 대화를 엿듣게 되는 내 자신조차 너무 싫었죠. 언니, 혹시 아빠 재산 얼마나 있는지 좀 아는 거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관심도 없어. 주실 거면 때 되면 알아서 나눠주시겠지. 안 주셔도 상관없고. 진짜지? 진짜다. 언니 분명 언니는 아빠 재산 안 줘도 상관없다고 얘기했다. 아빠가 나 다 줘도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뭐? 너 다 가지든지 알아서 해. 아빠가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그건 그렇고 넌 어쩜 이렇게 이 나이까지도 철이 없어. 엄마가 곧 죽는다는데 지금 아빠 재산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와? 아, 그 여자가 병원비랍시고 아빠 재산 끌어다 쓸까봐 애 같아서 그러지. 가뜩이나 우리 남편 요새 사업 하나 더 벌려서 자금 쪼들린단 말이야. 아빠한테 나한테 줄 재산 미리 좀 증여해달라고 졸라보려고 고분고분 일주일이나 휴가 뺀 건데 그 여자가 가남이니 뭐니 짓거려서 말도 못 꺼내고 이게 뭐냐고. 야, 이 기집애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너 내가 예전부터 엄마한테 이 여자 저 여자 하지 말라고 했지? 행여나 엄마가 가뜩이나 아픈데 엄마 귀에 이런 소리 들어가기만 해봐. 너 정말 가만 안 둬? 철 좀 들어 제발. 여보, 목소리 좀 줄여. 장모님 혹시 깨서 들으실라? 아니 여보, 정말 연우 제 말하는 것 좀 봐. 어떻게 같은 부모 아래서 저런 게 자랐지? 정말 분통 터져 죽겠다. 엄마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고맙긴 뭐가 고마워. 그 여자도 아빠랑 결혼한 덕분에 일도 그만두고 떵떵거리고 산 건데 여자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 엄마 죽기 전부터 아빠한테 들이댔던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무슨 6개월씩이나 더 산대. 병원비도 많이 들게. 아, 죽을 거면 그냥 내일 확 되져버리든지. 자꾸만 울지 않으려 했건만 연우의 저에 대한 경멸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군요. 터져 나온 울음에 저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고 도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가슴이 송곳으로 찌르듯 아려왔어요. 다행히 연하는 연우와는 다르게 제 편이었지만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 중 한 명인 내 딸이 저에 대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들으니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오는 길에 잠시나마 연우와 오해를 푸는 시간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불쌍해졌어요. 그래, 나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 일단은 나 자신부터 챙기자. 그래야 뒷일을 준비하지. 저는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습니다. 혼자 남게 될 남편을 위해서도 착한 첫째 딸 연아를 위해서도 저는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품은 채 제주도의 여행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연우의 말을 엿듣지 않았으면 몰랐겠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여행하는 동안에도 딸의 본심이 보이더라고요. 엄마, 이것 좀 먹어. 제주도는 흑돼지라더니 오겹살 너무 맛있다. 엄마 체하겠다. 물 좀 마셔,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 여보, 왜 그래? 뭐야? 아, 이거 소주잖아. 아, 누가 이걸 물컵에 따라놨어? 엄마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몰라? 너 정신 나갔어? 여보, 괜찮아요. 아유, 연우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미안해, 엄마. 난 정말 물인 줄 알고 그런 건데. 간이 망가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저에게 권해주던 껍데기가 붙은 기름진 오겹살과 실수인 척 건넨 물컵에 따른 소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것들이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마 맞을 겁니다. 전날 말했듯 연우는 제가 오랜 병원 생활로 남편의 돈을 써대기 전에 차라리 빨리 죽기를 바랐을 테니까요. 예전에 저였으면 하염없이 슬퍼만 했을 일이었건만 마음을 다잡고 나니 오히려 제 결심을 굳히는 계기들이 되더라고요. 저는 둘째 딸 부부의 내막을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밤늦게 그들의 침실에 귀를 대보기도 하고 몰래 창문을 열어 3층 자신들의 방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누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도 했어요. 연우와 둘째 사위가 조심성 있게 꽤 조용조용 대화를 했기 때문에 모든 대화를 선명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여행 기간 동안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사위는 연우의 저에 대한 경멸들을 다 알고서 결혼을 했던 거였어요. 결혼 전부터 저에 대해 연우가 좋지 않은 소리만 해댔으니 둘째 사위 또한 제가 곱게 보일 리 없었겠죠. 저에게 한 살가운 행동과 저의 시험부 소식을 들었을 때 흘렸던 눈물까지 모두 다 돈을 노린 가식이었던 거예요. 욕심이 많았던 두 사람은 짝짝꿍이 참 잘 맞는 부부더군요. 둘은 이전부터 남편이 저에게 주는 선물과 제 명의 앞으로 마련해준 작은 건물 등을 볼 때마다 배가 아파 어쩔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 저들 앞으로 올 재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저는 남편의 재산을 빼먹는 철저한 꽃뱀이자 이방인이었던 거죠. 제가 본인을 키우며 든 정성과 노력은 안중에도 없었던 채로요. 그렇게 가르치며 키우지 않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던 걸까요? 알고 보니 사위가 벌려놓은 사업들 또한 허울만 좋지 알맹이 없는, 그러니까 수입이 생기기 힘든 구조의 것들이더군요. 말로 잘 포장해 놓고 겉에서 보기엔 그럴싸하지만 남들 눈에 보기 좋게 포장만 해놨을 뿐 실제로는 적자가 가득했었나 봅니다. 그럼 그 일을 접고 빚을 해결하고 나서 다음 사업을 벌였어야 했는데 망한 티를 내기는 곧 죽어도 싫었는지 이미 생긴 빚을 다른 사업을 성공시켜 갚겠다며 무리하게 일을 늘려간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빚은 또 다른 빚을 불러오는 악순환이었겠죠. 결국 은행에서는 더 이상 둘째 사위에게 대출을 내어주지 않았더랍니다. 그러다 제2금융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사채까지 손을 댔던 모양이에요. 이자는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려나갔고 더 이상 돌려막기 할 사업을 더 벌일 수 없게 되고 사채업자들은 계속해서 집이니 사업장이니 가리지 않고 찾아오고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이 기껏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남편의 재산이 분명 꽤 있을 테니 둘째 딸 연우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당겨받자였답니다. 빌려달라고 하면 갚아야 되니까 그냥 달라고 하면 통하지 않을 것이 뻔해 나름 저들끼리 머리를 굴린 거죠. 어리석게도요. 망한 사업들을 차례로 처분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놈의 체면이 뭔지 사람들에게 자신이 쪼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꺼내려던 찰나 저의 말기암 시한부 선고를 듣게 된 거고요. 당장 돈 얘기를 꺼낼 수 없게 되자 둘째 딸 부부는 그렇게 저를 이년저년하며 전보다 더 심하게 욕을 했던 겁니다. 진상을 알고 나니 더욱 서글프더라고요. 원래도 연우가 저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고작 돈 때문에 어찌됐건 20년을 함께 살아온 엄마의 6개월 남은 삶조차 빨리 끝나기만을 내 딸이 바란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더욱이 제가 결심한 일을 실행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마지막 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두 식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다들 부른 건 다름이 아니고 가족들 모두 보는 앞에서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으려고 해. 여보, 벌써부터 유언장이라니 정말 속상하게 이럴 거예요? 그래요, 엄마. 이런 건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큰딸 연하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원망하는 투로 말을 했습니다. 연하에게는 미안했어요. 늦게 받아도 될 아픔을 미리 지워주는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꿋꿋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둘째 딸 연우 둘째 사위 또한 가증스럽게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저는 괜스레 화가 나 울컥했지만 티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간암 말기 증상 중에 선망이라는 게 있더라고.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생기면 헛것 보이기도 하고 헛소리도 한다고 그래. 정신이 계속 온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하루라도 내가 멀쩡할 때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처리하고 가야 나중에 눈을 감아도 편하게 감지 않겠니? 제 말에 남편은 후 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미안함의 표시로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그리고 그의 어깨를 꽉 쥐어주었습니다. 제 미안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그리곤 준비한 종이에 자필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기 시작했어요. 입으로 따라 읽으면서요. 첫째, 나 김아연의 명의로 되어 있는 반포동의 아파트는 첫째 딸 한연아 앞으로 상속한다. 상속세 등 기타 세금은 내 명의 통장의 잔액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엄마! 장모님! 연우와 둘째 사위가 반사적으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둘째, 나 김아연 앞으로 되어 있는 남편 한성태 대표 회사의 지분 3%를 첫째 딸 한연아의 남편 오경훈 앞으로 상속한다. 기타 세금 문제는 첫 번째 조항과 같이 한다. 첫째 딸 연아의 마음을 잠시 의심했었지만 연아만큼은 제가 알던 그대로의 딸이었던지라 저는 망설이지 않고 연아 앞으로 재산과 남편의 회사 지분을 남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남편 또한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 다음으로 회사를 맡길 사람으로 첫째 사위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참 건실하고 투명했었거든요. 내 딸 연아를 아껴주는 마음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었고요. 회사 지분이 그 여자한테 그렇게나 많이 있었어? 아, 그 지독한 년이 그걸 속이고서 우릴 놀린 거야? 아, 짜증나. 아니, 장모님, 그럼 저는요. 똑같은 사위인데 왜요? 아,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소송 걸면 어차피 저한테도 다 돌아오는 거 모르세요? 두 번째 유산마저 첫째 딸 부부에게 넘긴다는 유서를 작성하자 둘째네는 난리가 났죠. 제가 가진 재산이 저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나머지 재산과 상관없는 자잘한 내용들이었고 유서 작성이 끝나자마자 둘째 딸 내외는 3층의 저들방으로 획 올라가 버렸습니다. 첫째 딸 내외는 뭔가 저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왔어요. 저는 먼저 올라가서 자겠다는 말을 남기고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또한 저를 따라 들어왔고요. 당신 괜찮아요? 여행 피로까지 겹쳤을 텐데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괜찮아요. 약 먹고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둘째 연은애한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는 남편에게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아 그동안의 일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경악하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 무릎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면서요. 당신이 살면서 애들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사람인 것도 알죠. 정말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연아 엄마, 내게 시집와서 고생만 하다가 암까지 얻고 그런 수모스러운 말까지 듣게 해서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아니에요. 연우를 키운 건 저도 함께인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건지 정말이지 전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로 올라가서 변호사에게 유언장 공증 받기 전에 한 번 더 대화하며 기회를 줘보려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계속해서 사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저는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실 2번이나 사별을 하게 만든 제가 더 미안한데요.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울 사람은 남편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분위기로 우리 가족은 서울로 돌아왔고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연우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던 대로 마지막 기회를 연우에게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때까지도 연우가 정말 이 기회를 잡아준다면 사이 좋았던 모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씨, 재수없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잠깐 앉아도 되지? 아니요. 그냥 여기 서서 말하세요. 짧게 하고 빨리 나가시고요. 이미 제게서 빼먹을 것도 없겠다. 남편 또한 함께 없으니 연우는 저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팔짱 끼고 저를 현관에 세워둔 채 노려보더라고요. 둘째 사위는 제가 첫째 사위에게만 회사 지분을 물려준 것이 꽤나 기분 나빴던지 저에게 대놓고 육지거리를 하며 방문을 쿵 닫고 들어가더군요.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싫었니?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아빠의 돈을 보고 접근한 게 아니야.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정말 정성 들여 너를 키웠다.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저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우에게 진심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기 위해 팔을 뻗었어요. 하지만 연우는 제 팔을 탁 소리가 나게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을 일그러뜨렸어요. 하, 아줌마가 입은 옷은 뭐야? 그 신발은 다 비싼 거지? 그거 누구 돈인데? 아줌마가 우리 엄마 죽기 전부터 우리 아빠 재산 호시탐탐 노리고 접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사진에서 다 봤어. 연우야, 그건 오해야. 오해 같은 소리 하네. 중학교 때부터 아줌마가 학교에 오는 게 싫었다고. 나랑 하나도 안 닮고 못생겨서 나이보다 늙어 보이기까지 창피해서 진짜. 오지 말라고 몇 번이나 눈치를 줬는데 눈치도 더럽게 없더라. 니네 엄마 친엄마 맞냐고 중학교 1학년 때 나 왕따까지 당한 거 모르지? 내 학창 시절은 그때부터 다 꼬였어.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나랑 언니, 아빠 셋이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죽을 때까지 병원비랍시고 아빠 재산에 손만 댔다 봐. 암으로 죽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 쫓아가서 어떻게 하나 보라고. 나가! 두 번 다시 오지 마. 저 말을 끝으로 연우는 저를 현관문 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저는 엉덩방아를 찌며 넘어졌지만 연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죠. 연우의 얼굴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각오했던 일이지만 막상 평생 딸로 키웠던 아이의 경멸을 몸으로 받아내니 서름이 복받쳐 올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가 보든 말든 길거리에서 엉엉 울며 걸었습니다. 차라리 한 번 보고 말 사람들 앞이라 더 마음이 편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나 연하 앞에서 그렇게 울면 마음 아파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퉁퉁 부은 눈으로 들어가는 저를 보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를 품에 안고 토닥여줬어요. 이미 오면서 지칠 만큼 울어댄 터라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남편 회사의 법무팀 변호사에게로 향했어요. 전화로 오늘까지 쉬고 있을 큰딸 내외도 회사로 오라며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우리 넷과 변호사 둘, 총 6이 회의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전화하면 안 받을 테니까 당신이 연우한테 전화 좀 해요. 윤서방도 함께 있을 거예요. 절대 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스피커폰으로 해두세요. 남편은 굳이 제 말에 의문을 갖지 않고 순순히 제가 말한 대로 행동을 해줬습니다. 둘째 딸 부부는 영문도 모른 채 스피커폰 너머로 제 유언장 공증 자리에 함께하게 된 거죠. 변호사들은 제주도에서 제가 작성한 유언장을 눈으로 훑어보더니 저에게 물었어요. 딱히 문제가 있는 내용은 없군요. 혹시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사모님? 네, 제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를 해놓지 않았거든요. 제 앞으로 된 재산 중 절반을 저의 첫째 딸 한연아에게 상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남편이 선택한 고아원에 기부하겠어요.
제가 말하는 재산이란 남편이 이미 저에게 증여해준 남편 재산의 3분의 2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재산의 3분의 2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재산을 미리 증여해줬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스피커폰 너머로 둘째 딸 부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유언장 공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본인과 증인 3분, 전화 받으신 분들까지 합하면 5분이긴 합니다만, 아무튼요. 그리고 저희 법무팀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 공증 마무리됐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유언장의 내용은 사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언제든 변경하실 수 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 유언장 작성은 마무리됐습니다. 사실 남편이 자신이 언제 먼저 죽을지 모르는데 자신이 없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며 저에게 자신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미리 증여를 해주었었거든요. 딸들은 그 사실을 몰랐고요. 연우와 둘째 사위의 사정을 알기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집에 찾아갔던 건데 굴러 들어온 기회를 저들 손으로 차버렸으니 별 수 있나요? 그 후로 둘째 딸 부부는 허구한 날 저와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희 부부는 일절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연하에게 듣기로는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못 이겨 결국 둘째 사위의 사업은 전부 처분했다고 들었어요. 그럼에도 채무액이 남자 집까지 팔아 저렴한 원룸 월세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너무했다 싶기는 했지만 오냐오냐 키운 결과 저렇게 못되고 버릇없는 아이로 자란 게 아니겠어요.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든 말든 할 거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저에게 쓸 병원비는 충분히 남겨놓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인데요. 제 사후 생명보험금 법적 수령인은 남편에서 둘째 딸 연우로 변경해 놓았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냐고요? 화가 잔뜩 난 남편이 그것조차 긋고 막아설까 봐서요. 저에게 한 짓들은 너무도 밉지만 어쩌겠어요. 최소한의 살 길은 마련해 줘야 저도 편하게 눈을 감죠. 어찌되었던 간에 저는 엄마고 연우는 제 딸인걸요.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